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세가 된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어제 두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8억 정도 되는 재산을 말이죠. 아이들은 처음엔 깜짝 놀라더니 아직 건강하신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며 만류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죽어서 물려주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나누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건 지난달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박 씨 할머니 댁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나서였죠. 박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유산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화목했던 가족이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걸 보니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가 살아있을 때 제 손으로 직접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자고 말이에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76살이 되어서야 내린 결정이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2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1973년이었는데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 논 몇 마지기와 빚뿐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그 빚을 갚느라 정말 힘들었죠. 남편과 결혼한 건 1975년이었어요. 남편은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했는데 월급이 3만 원 정도였어요. 저는 동네 양장점에서 재봉일을 했고요. 하루 종일 미싱을 돌려도 월 2만 원 받기가 힘들었어요. 첫째 아들 민수를 낳은 게 1977년이고 둘째 준수는 1980년에 태어났어요. 아이 둘 키우면서 돈을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기저귀도 천기저귀 빨아서 썼고 분유도 아껴가며 먹였죠. 남편이 그때 하루는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공장 선배가 아파트 분양받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1982년이었는데 강남 쪽에 새로 짓는 아파트였어요. 분양가가 3천만 원이었는데 저희한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니면 평생 내 집을 못 가질 것 같다고요. 은행에서 대출받고 친척들한테도 돈을 빌리고 저축한 돈까지 털어서 계약금을 넣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저는 양장점 일 말고도 새벽에 청소 일까지 했고 남편은 공장 일 끝나고 야간 경비 일까지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밖에 못 잤죠. 아이들한테는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일만 하니까 민수와 준수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래도 다행히 두 아이 모두 착하게 자라줬어요. 남편이 1985년에 공장에서 반장이 되면서 월급이 조금 올랐어요. 저도 양장점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웃돈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1987년에는 그 아파트 값이 8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5천만 원 정도 이익이 생긴 거죠. 남편과 의논해서 그 아파트를 팔고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때가 저희 인생의 첫 번째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영어 학원비가 비쌌는데 다른 아이들 다 보내니까 저희도 보내야 했거든요. 준수도 형을 따라서 학원에 보내고 싶어 했고요. 남편이 그때 결단을 내렸어요. 야간 대학에 진학해서 학위를 따겠다고요. 나이가 35이었는데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대졸 학력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저도 남편을 도와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양장점 일 외에도 집에서 부업을 했죠. 단추 달기, 지퍼 달기 같은 일을 집에 가져와서 밤늦게까지 했어요. 1990년에 남편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팀장으로 승진했죠. 월급이 50만 원을 넘어서면서 생활이 한결 나아졌어요. 민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저희는 또 한 번 큰 결정을 했어요. 아파트를 또 팔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산 아파트가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힘들었어요. 민수는 서울대를 목표로 했고 준수도 형을 따라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과외비며 학원비며 정말 돈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열었거든요. 양장점 일보다 수입이 훨씬 좋았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아이들 대학 보내려면 어쩔 수 없었죠. 1995년에 민수가 연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준수도 1998년에 고려대 공가대학에 들어갔고요. 두 아이 모두 명문대에 보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1997년에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남편 회사도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했고 제 반찬 가게 매출도 뚝 떨어졌어요. 그때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정리해고를 면했지만 월급이 30%나 깎였어요. 저도 반찬 가게를 접고 다시 양장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아이들 대학은 끝까지 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민수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이었는데 준수까지 합치면 1년에 1,2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월급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저도 양장점에서 숙련공으로 인정받아 월급이 올랐거든요. 민수가 1999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준수도 2002년에 졸업해서 건설회사에 들어갔고요. 두 아들이 모두 좋은 직장을 잡아서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냈는데 이제 저희 앞날을 생각해야겠더라고요. 민수가 2003년에 결혼했어요. 며느리가 초등학교 교사여서 정말 마음에 들었죠. 결혼 준비하면서 저희가 3천만 원 정도 도와줬어요. 준수도 2005년에 결혼했는데 둘째 며느리도 간호사라서 든든했어요. 손자, 손녀들이 하나둘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민수네 첫째가 2004년에 태어나고 준수네도 2006년에 첫 아이가 생겼어요.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편이 2008년에 정년퇴직했어요.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걸로 작은 상가를 하나 샀어요. 월세로 받는 돈이 150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저도 2010년에 양장점 일을 그만두었어요. 40년 가까이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부터 상가 월세와 남편 연금으로 생활했어요. 2015년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는데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간병을 해야 했죠. 3년 동안 간병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의료비도 많이 들었고 남편을 돌보느라 제가 아픈 걸 돌볼 틈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2018년에 돌아가셨어요. 71살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요. 혼자 남겨지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다행히 아이들이 자주 찾아와 줬어요. 특히 며느리들이 정말 잘해줬어요. 민수 며느리는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해다 주고 준수 며느리는 병원 갈 때마다 데려다 줬어요. 2019년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5억까지 올랐거든요. 상가도 2억 정도 값이 나갔고요. 은행 예금까지 합치면 8억 정도 되었어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언제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와 준수는 둘 다 자기 집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요. 하지만 손주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돈 들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손주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민수네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학원비만 월 2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용돈을 주면 아이들이 고맙다고 하면서도 왠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미리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작년 겨울에 제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였어요. 병실에서 혼자 있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만약 제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원하고 나서 유언장을 써봤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죽어서 물려주는 것보다는 살아있을 때 나누어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지난달에 박할머니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박할머니는 저보다 1살 많으신 분이었는데 자녀가 셋이었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였죠. 박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 문제로 자녀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딸은 그동안 어머니를 더 많이 모셨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하고 아들들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하고요.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형제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법정에서 서로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확실히 결심했어요.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요.
제가 살아있을 때 아이들과 상의해서 재산을 나누어 주자고 생각했어요. 먼저 세무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8억 정도 되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 물어봤거든요. 세무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기로는 생전 증여를 할 때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또 5천만 원씩 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10년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제가 86살까지 살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차라리 증여세를 조금 내더라도 지금 나누어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세무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 주셨어요. 아파트는 민수에게 주고 상가는 준수에게 주는 방법도 있고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걸로 결정했어요. 아파트나 상가를 물려주면 나중에 형제들 사이에 가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현금으로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게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아파트와 상가를 팔아서 현금 8억을 만들고 민수와 준수에게 각각 3억 5천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남은 1억은 제가 생활비로 쓰고요. 물론 증여세가 좀 나오긴 해요.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상속세 내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들도 포함해서 계획을 다시 세웠어요. 민수 며느리와 준수 며느리에게도 각각 1천만 원씩 주기로 했거든요. 며느리들이 그동안 저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데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손주들한테도 각각 5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대학 들어갈 때까지 적금 넣어두라고요. 지금 당장 쓰면 금방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총 7억 6천만 원 정도 나누어 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쓸 돈으로 4천만 원 정도 남겨두고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받는 것만으로도 생활은 충분해요. 월 8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혼자 사는데 그 정도면 넉넉해요. 어제 가족회의를 열어서 이 계획을 발표했어요. 아이들이 처음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직 건강하신데 왜 그런 걱정을 하시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박할머니 얘기를 해주니까 이해하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나누어 주는 게 훨씬 낫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누어 주는 걸 직접 보면서 고마워할 수 있으니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다고요. 그동안 대학 보내주시고 결혼시켜 주시고 이제 또 이렇게 재산까지 나누어 주시니까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준수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마워했어요. 형제끼리 나중에 싸우지 않게 미리 정리해 주신다고 정말 현명한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들도 정말 고마워했어요. 특히 민수 며느리는 엄마가 자기들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준수 며느리도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손주들은 아직 어려서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할머니가 용돈을 많이 주신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크면 할머니가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알게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먼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고 팔리는 대로 증여 절차를 밟을 거예요. 세무사 선생님이 모든 절차를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사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후련해요. 돈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모을 때는 그렇게 아까운데 나누어 줄 때는 이렇게 기분이 좋을 줄 몰랐어요. 특히 아이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저는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돈 걱정도 없고 나중에 아이들이 상속 문제로 싸울 걱정도 없고요. 제가 살아있을 때 다 정리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오늘은 뭘 하고 살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하거든요. 그동안은 돈 걱정, 아이들 걱정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정말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결국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관 속에 가져갈 수도 없고 아이들이 나중에 받을 거라면 지금 주는 게 낫죠. 게다가 제가 직접 주면서 고마워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앞으로 계획도 세웠어요. 일단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갈 거예요. 전세로 살면서 보증금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혼자 살기에는 그게 더 적당해요.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녀보고 싶어요.
친구들과 제주도도 가보고 온천 여행도 가보고 싶고요. 건강할 때 많이 다녀봐야죠. 취미생활도 시작해 보려고 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배우기도 하고 요가도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76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재산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파트 값이 오르내리는 것도 신경 쓰이고 은행 금리도 계속 확인해야 하고요.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정말 편해요. 아이들도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 앞에서 돈 얘기를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얘기해요. 민수는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고민이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준수는 집 리모델링 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잘한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가정도 더 화목해질 거고 손주들 교육에도 투자할 수 있을 거니까요.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편하게 대해요. 며느리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된 것 같아요. 손주들한테도 더 자유롭게 용돈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너무 많이 주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조심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줄 수 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러 오는 게 더 즐거워진 것 같아요. 이웃들 반응도 재미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단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냐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제 결정에 확신이 있어요. 특히 같은 또래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해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다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걱정할 거 없다고요. 부모가 자식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나쁘게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요. 오히려 더 고마워한다고 말이에요. 물론 모든 가정이 저희 같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집은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생전에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세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요즘 이런 생전 증여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세금 때문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세무사 선생님이 계산해 보니까 나중에 상속세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했어요. 게다가 10년씩 나누어서 주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도 미리 말했어요. 이번에 받은 돈을 잘 관리하라고요. 특히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무리한 사업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민수는 아이들 교육비로 쓰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저축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준수는 집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는 펀드에 투자해서 불려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두 아들 모두 이미 사회 경험이 충분하니까 걱정은 안 돼요. 오히려 제가 준 돈으로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 부모 부양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기 어려워한다는 얘기도 많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베푼 만큼 아이들도 저를 잘 모실 거라고 믿어요. 물론 돈을 주면서 조건을 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실제로 어제 발표하고 나서부터 아이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물어봐요. 민수는 오늘 점심에 뭐 드셨냐고 카톡을 보내고 준수는 혈압약 잘 챙겨 드시라고 전화를 했어요.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수 며느리는 이번 주말에 맛있는 음식 해드리러 오겠다고 하고 준수 며느리는 병원 갈 때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선순환 아닐까요? 제가 베푼 만큼 아이들도 저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거요. 돈으로 정을 사는 게 아니라 정을 나누는 수단으로 돈을 쓰는 거죠. 부동산 중개사가 벌써 연락을 줬어요. 아파트 보러 오겠다는 분들이 몇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집값이 좀 내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4억 8천만 원 정도에는 팔릴 것 같다고 해요. 상가도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위치가 좋거든요.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유동인구도 많아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팔리면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아요. 76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린 건 처음이에요. 결혼할 때, 아이들 낳을 때, 집 살 때도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이번만큼 마음이 떨렸던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오히려 설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거든요. 마치 젊었을 때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처럼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혹시 후회되지 않냐고요.
하지만 전혀 후회 안 돼요. 오히려 왜 진작 이 결정을 못 내렸나 싶어요. 아마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결정을 못 내렸을 거예요. 남편은 좀 보수적이었거든요. 돈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하지만 혼자 지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돈이 많아봤자 혼자서는 무슨 소용이 있나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한 거니까요. 요즘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정말 편해요. 그동안은 밤에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으니까 안심이고 저도 필요한 만큼은 남겨뒀으니까 걱정 없어요. 건강만 챙기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운동도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아파트 단지 안을 30분씩 걷고 저녁에는 동네 체육관에서 실버 체조를 해요. 식단도 신경 쓰고 있어요. 혼자 사니까 대충 먹기 쉬운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고 노력해요.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게 건강 관리를 잘해야죠.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3개월마다 종합검진 받고 고혈압 약도 꾸준히 먹고 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 목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준 돈으로 잘 사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고 싶거든요.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도 보고 싶고요. 특히 손주들이 대학 갈 때까지는 꼭 살아있고 싶어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민수네 큰애가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요.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준 돈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많이 든든해했어요. 사교육비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준수네 아이들도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앞으로 교육비 걱정은 덜 것 같아요. 요즘 사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거든요. 며느리들도 이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가게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이제는 좀 편해졌을 거예요. 저는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돈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됐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건 여행이에요. 그동안 돈 아끼느라 여행을 별로 안 다녔거든요. 이제는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봉사활동이에요. 동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해보고 싶어요. 저보다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싶거든요. 세 번째는 취미생활이에요. 그동안 못 배웠던 걸 배워보고 싶어요. 서예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요리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이 모든 게 가능해진 건 제가 돈에 대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에요. 돈을 관리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까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아이들한테도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서로 부담 갖지 말자고요. 저는 제 인생을 즐기면서 살 테니까 아이들도 각자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물론 가족의 정은 유지하되 경제적인 부담은 서로 주지 말자고 약속했어요. 그게 진짜 건강한 가족 관계라고 생각해요. 76살에 내린 이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때가 딱 맞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이제 충분히 성숙했고 손주들도 어느 정도 자랐고 저도 아직 건강하고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도 분명 고마워할 거예요. 다만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도 받아보시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세요. 저도 몇 달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결정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베푼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손해본다는 생각 말고 아이들에게 선물한다는 마음으로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76년을 살면서 이렇게 뿌듯한 결정을 내린 건 처음이에요.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가 준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돈은 결국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니까요. 사람이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죠. 저는 제 돈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평생 모은 8억,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아 더 의미 있게 쓸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